네, 반갑습니다. 이제 4주차 수업인데요. 이번 4주차 수업은 두 번에 나누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영상 두 개로 올라갈 겁니다. 첫 번째 영상은 우리 2, 3주차 에 배웠던 금융상품에 대해서 문제풀이 15문제 정도 하고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2주차 그러니까 영상으로 1, 2주차, 즉 수업 차수로 본다면 2, 3주차에 금융상품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그 금융상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돈을 예치하는 상품, 목돈을 만들어가는 상품, 그리고 집합투자 상품, 기타 상품 등등 배웠는데요. 중요한 15문제 정도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저희 도어에 그 자료를 올려뒀으니까 출력해서 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이고요. 1번 다음 중 정기예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저희 정답 위주로 풀어가겠습니다. 3번 주가지수 연동 정기예금은 원금과 이자 부분에 대한 위험이 따른다. 우리 주가지수 연동 정기예금은 ELD라고 이제 배웠습니다. ELD 상품은 원금은 보장되고 그리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따른다라는 거고요. 이자 부분과 위험에 다 리스크가 따르는 것은 ELS 같은 상품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번 다음 중 양도성 예금 증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CD에 대한 설명인데요. 답은 1번입니다. 중도 해지가 가능하고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CD는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대신 우리 양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과세 종합저축이 불가능하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다음 중 주택 청약 관련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청약 예금은 계약 기간이 있는 상호부금 형태의 적립식 청약 상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호부금 형태의 적립식 청약 상품은 청약 부금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3번이고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후순위 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순위 채권은 순위가 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후순위 채권이고요. 답 2번인데요. 후순위 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은 후순위 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은 가능하지만 타인에게 양도는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반대죠. 우리 양도는 가능하다. 채권은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대출은 불가능하다. 후순위 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은 불가능하다라고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다음 중 집합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답은 4번입니다. 1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여 모금 금전을 운용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집합투자는 2인 이상이라고 배웠습니다. 집합투자잖아요. 그래서 2인 이상입니다. 그래서 2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여 모금 금전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기속시킨다. 결과 이익과 손실은 다 누구에게 있다? 투자자에게 있다. 운용사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6번 보겠습니다. 고객이 펀드 판매 창구에서 주식이 50% 이상 편입된 펀드를 월요일 오후 4시에 환매 청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준가 적용일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체크하셔야겠죠. 주식이 50% 이상이라는 것과 오후 4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시 30분 이후라는 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표 한번 제가 다시 이거 실어놨는데요. 우리 3주차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보시면 펀드 환매 시 두 가지가 있죠. 펀드 매입 시, 펀드에 돈을 넣는 매입과 그 다음 펀드에서 돈을 빼는 환매. 지금은 환매입니다. 펀드 환매 시 기준가격 적용일은 우선 펀드 50% 이상이, 주식 50% 이상이냐,
50% 미만이냐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50% 이상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고요. 오후 4시라고 했기 때문에 15시 30분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청구했다. 기준가 적용일은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준가 적용일과 지급일을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기준가 적용일입니다. 그래서 판매 청구하고 나서 T 플러스 2일의 기준가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답은 3번 수요일 T 플러스 2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5시 30분 이전이었다면 T 플러스 1일이 답이 될 거고요. 만약에 또 주식 50% 미만인데 오후 4시다. 그럼 17시 이전이고요. 기준가 적용일은 T 플러스 2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식 편입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몇 시, 15시 30분 이전이냐 이후냐 따라서, 그리고 이게 기준가 적용일을 물어보는 문제인지 그다음 지급일을 물어보는 문제인지 이 세 가지 체크해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중 집합 투자 상품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요. 답은 4번입니다. 저축 방법에 따라서 추가형과 단위형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 추가형과 단위형이라는 것은 뭐에 따른 분류냐면 추가로 설정이 가능하냐라는 걸로 추가 설정이 가능한 여부에 따라서 추가형과 단위형으로 나누어진다. 우리 집합투자 상품은 모집 방법에서는 공모형과 사모형으로 나눠질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도에 환매가 가능하냐 그 여부에 따라서는 개방형, 중간에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개방형, 그리고 중도에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를 폐쇄형,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저축 방법이 아니라 추가 설정이 가능하냐에 따라서 추가형과 단위형으로 분류된다. 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해외 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외 펀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답은 2번인데요. 답은 3번입니다. 해외 펀드는 투자 신탁의 형태가 일반적이다 되어 있는데 아니고요. 역외 펀드는 투자 신탁이 아니라 투자 회사의 형태가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답인데 한번 보고 할게요. 역외 펀드는 외화로 투자가 되죠. 해외 투자 펀드는 전 세계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4번 역외 펀드는 전 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가 되고요. 해외 투자 펀드는 국내법에 의해서 설립 운영된다라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옳은 답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액티브형 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액티브 펀드와 패시브 펀드가 있다라고 했는데 두 개 성격은 굉장히 다르죠. 그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액티브형 펀드는 굉장히 액티비티하게 운영을 한다. 패시브형 펀드는 이제 인덱스처럼 그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집합 투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액티브형 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답은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펀드별로 성과의 차이가 작다라고 했는데 액티브형 펀드는 굉장히 적극적인 그 운영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각 펀드들마다 그 펀드의 성과의 차이는 좀 날 수가 있다라는 거고, 펀드 성과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 작다라는 것은 패시브형 펀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10번입니다. 금융기관 창구 직원이 가치주 펀드와 성장주 펀드의 차이에 대한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성장주 펀드는 가치주 펀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매매 회전율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장주 펀드는 굉장히 높은 매매 회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이 되겠는데 한번 중요한 차이점을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가치주 펀드와 성장주 펀드의 특징을 잠깐 보겠는데요. 가치주 펀드는 5번째 줄 보시면 주로 PBR, 저 PBR, 저 PER, ROE 대비 저 PBR 주 등의 투자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장주 펀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변동성 그리고 낮은 매매 회전율, 낮은 시장 민감도를 특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성장주 펀드는 기업의 매출 성장성 또는 이익 성장성 등 미래 성장성이 높은 종목을 의미하여 이렇게 기업의 성장성에 주목하여 미래 성장 가치가 높은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탑다운 및 버텀업 방법을 병행하는데요. 투자 의사를 결정하며 가치주 펀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 매매 해저율도 높다. 그리고 높은 시장 민감도를 특징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체계적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면 이제 비체계적 위험에 해당하는 걸 찾으면 되겠죠. 답은 4번 금융위험입니다. 금융위험은 이자율 위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나머지 1번 자본시장 변동위험과 2번 유동성 위험, 3번 경제위험, 5번 인구통계학적 위험 같은 위험들은 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서 그 투자 자산 자체의 위험이 아니라 외부의 위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 중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ETF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입니다. 국내 주식형 상품만 있고 해외형이나 채권형 상품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ETF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미국 S&P에 투자하는 ETF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달러에 투자하는 ETF, 원유에 투자하는 ETF, 그리고 중국에 투자하는 ETF 등 굉장히 많은 자산에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채권형에도 투자 당연히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중 2013년 이후 가입한 연금 신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연금 상품은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이후 법을 외워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답은 1번입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1,200만 원이 아니라 1,800만 원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밑에 중요한 내용이라서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가입 대상은 연령의 제한이 없고요. 3번 최소 납입 기간은 5년 이상이고요. 연금 수령 기간은 10년 이상입니다.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는 수령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 그러니까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수령하면 기타 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중도 해지 시에도 기타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14번입니다. 다음 중 대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재대출이란 4번 설명은 재대출이 아니라 대환대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대환대출로 바꿔서 읽겠습니다. 대환대출이란 기존 대출의 상환을 위해 동일한 채무자의 계약 중에 중요 부분을 달리하여 신규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취급하는 행위. 그래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대출 상품으로 바꾸는 대환대출입니다. 15번입니다. 다음 중 담보 조건에 대한 대출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인데요. LTV 및 DTI 규제는 금융기관 자산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여기까지는 맞죠. 그 다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지역에 대해서는 낮은 LTV, DTI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답은 높은 LTV, DTI를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LTV와 DTI는 LTV Loan to Value, DTI는 Debt to Income이라고 해서 대출 비율입니다. 대출을 얼마나 해주는지 비율을 잡는 기준인데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지역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출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대출의 한도를 적용해줘야 되기 때문에 높은 LTV, 높은 DTI를 적용한다라는 게 이제 답이 되기 때문에 15번의 답은 3번이 틀린 답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15문제 정도 풀어봤는데요. 이거 말고도 또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우리 시험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쉬고 또 두 번째 영상으로 오늘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